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 그리고 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의혹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4년 전 경기도는 대규모 남북 교류 행사를 열었습니다. 아태협이 함께했고 쌍방울은 수억 원의 후원금을 냈습니다. 이재명 당시 지사가 축사를 했는데 북한 고위층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엔 북한 미술품들이 50점 넘게 전시됐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북한 그림들 중 대부분이 정부의 허가 없이 밀반입됐습니다. 또 다음 행사에 쓰려다 들여온 미술품들은 세관에 압류되기까지 했습니다. 첫 소식 김지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경기도와 아태협은 고양시에서 아시아태평양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함께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명 당시 지사도 연단에 올랐습니다. 남과 북,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이 함께 손을 맞잡고 열어가는 평화와 번영을 우리 경기도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쌍방울이 후원한 이 행사엔 리종혁 조선 아태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행사장엔 50점이 넘는 북한 그림들도 전시됐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전시된 그림 대부분이 아태협 측이 통일부 승인을 받지 않고 밀반입한 작품들이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아태협이 통일부로부터 반입 승인을 받은 그림은 3점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50점 가까이는 허가를 받지 않고 버젓이 전시된 겁니다. 이듬해인 201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2차 남북 교류 행사가 열렸습니다. JTBC가 확보한 통일부 문건입니다. 아태협이 201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대회 전시를 위해 중국에서 북한으로부터 그림 37점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필리핀 사정으로 전시를 하지 못했다며 해당 북한 그림들을 한국에 들여온 사실을 뒤늦게 통일부에 알립니다. 통일부 신고로 밀반입을 인지한 서울세관 특수조사관은 이듬해 아태협이 가지고 있던 북한 그림 37점을 모두 압류했습니다. 중국 현지 사정에 발견한 인사는 아태협 안모 회장이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를 만나 그림을 들여왔었다고 말했습니다. 아태협 안 회장은 2019년 쌍방울에서 대북 사업에 관여했던 계열사 나노스의 사내 이사로 영입됐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작품들, 아태협이 밀반입했다가 세관에 압류된 북한 그림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눈길을 끄는 출처가 있습니다. 만수대 창작사. 소속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걸 해외에 팔아 달러를 벌어들이는 북한 노동당 직속 기관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북한 1급 화가 정광혁의 그림입니다. 호랑이가 그려진 그림들로 총 7점. 북한 화가 심광철의 매화꽃 처녀, 계명순의 고니, 조강국의 파란 바다와 금강산 비룡폭포도 있습니다. 모두 아태협이 2019년 열린 필리핀 마닐라 국제대회에서 전시하려고 했다가 국내로 들여온 북한 그림들입니다. 북한 그림 전문가에게 검증해보니 위 그림들은 모두 만수대 창작사에 소속된 화가 작품들이었습니다. 만수대 창작사는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직속 기관입니다. 통일부에선 만수대 창작사를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화 등 각종 작품을 만들어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는 북한 미술단체라고 설명합니다. 만수대 창작사 작품은 2017년 UN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 대상 물품입니다. 당시 아태협에선 통일부 측에 북한으로부터 해당 그림들을 기증받았다고 했지만 미술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면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할 소지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달러를 주고 샀는 것이라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 대북 제재 위배되는 물품이 될 수도 있겠죠. 해당 작품들은 중국을 경유해 한국에 들여왔습니다. 서울세관은 만수대 창작사 그림들을 포함해 37점을 아태협 측이 불법으로 밀반입했다고 보고 지난 2020년 모두 압류했습니다. 취재진은 아태협 측에 해당 미술품을 국내로 반입한 이유를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이 사안을 취재하고 있는 이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화영 전 의원이 구속된 혐의가 쌍방울에서 뇌물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대북 사업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이게 의심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도하는 북한 미술품 밀반입과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네, 아태업은 2018년과 2019년 경기도 남북교류 행사를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 경기도가 아태업에 투입한 행사 자금은 각각 3억 원, 쌍방울은 아태업에 기부금을 내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우회 지원했습니다. 네. 여기에 아태업은 2018년에 비해서 이듬해 수익이 2배가량 증가했지만 기부금의 출처나 용처에 대해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앞서 검찰도 이 행사에 후원된 쌍방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서 경기도청과 아태업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 남북 교류 행사를 열면서 아태업이 북한 미술품 상당수를 밀반입한 정황이 나온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검찰이 아태업을 압수수색했을 때 이 미술품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은 아직 북한 미술품이 국내에 들어온 경로나 그 불법성을 파악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아태업 측은 2차 행사에 쓰려던 미술품을 북한으로부터 기증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현행법상 선물로 줬다고 해도 북한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면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승인받은 건 단 3점입니다. 나머지 미술품은 모두 밀반입된 데다가 이 중에는 달러 벌이 기관으로 지목돼서 UN 제재를 받는 만수대 창작사 작품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아태업 측은 2018년에 처음 열린 남북 교류 행사에 전시된 작품 50여 점에 대해서는 출처를 아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의 작품들이 들어오는데 우리의 돈이 나갔냐? 이게 확인이 필요해 보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작품들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소재조차 불투명합니다. 저희는 아태업 측이 북한 관련 코인 사업을 하고 최근에 이 북한 미술품들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NFT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다고도 보도를 했는데요. 미술품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진 아태업의 안모 회장의 경우에 2019년 쌍방울의 계열사인 나노스 사내 이사로도 등재가 된 만큼 네. 쌍방울과 연루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쌍방울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죠.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계열사의 주가 조작 공범일 가능성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승영 기자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부터 3년 넘게 3억 원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쌍방울 압수수색 과정에서 또 다른 흐름이 발견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근인 문모 씨가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주식 1억 원어치를 보유한 게 확인된 겁니다. 문 씨는 이 전 부지사가 보좌관이던 1990년대부터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전 부지사 때문에 문 씨에게 주식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의 실소유주는 이 전 부지사란 겁니다. 특히 주식 보유 사실을 철저히 숨겨놓은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쌍방울은 투자조합을 만들어 이 조합에 주식을 넘겼습니다. 조합은 지분 구조나 명단이 외부에 공시되지 않는데 이 전 부지사 측근을 조합원으로 올린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가 주식 실소유주라면 쌍방울, 나노스 등과 함께 대북 사업을 추진했던 게 본인 이익을 위한 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상장 폐지 위기던 나노스는 2019년 이 전 부지사와 함께 대북 광물 사업권 약정을 한 뒤 주가가 7배 뛰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주가 조작 혐의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은 태국에서 도피 중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준 건 김 전 회장의 지시였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구속된 쌍방울 부회장의 입에서입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와 측근이 쌍방울에서 받아쓴 법인카드는 여러 곳에 사용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 등이 사용한 금액은 회사가 발급한 법인카드 중 3번째로 많았습니다. 여기에 제공받은 차량 세대의 가격까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을 직원으로 꾸며 받은 급여도 9천만 원입니다. 검찰은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쌍방울 박모 부회장에게서 모두 김성태 전 회장이 직접 지시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 대해서도 이화영의 측근인이 편의를 제공하라며 따로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받았습니다. 박모 부회장은 본인이나 가족도 아니어서 의아했지만 김 전 회장의 지시여서 따랐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진술을 근거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횡령 배임에 이어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태국으로 도피한 김 전 회장과 미국에 있는 양성열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했습니다. 또 함께 도피한 김 전 회장의 측근 2명에 대해서도 여권 무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외교 참사 논란의 책임을 물어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조금 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혜진 기자, 투표 결과부터 들어볼까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방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170표 중 찬성 168표로 과반수의 동의로 가결됐습니다. 반대는 1표, 기권은 1표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에 반대하며 단체로 퇴장을 했고요. 정의당은 장관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렇게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박근혜 정부 이후 6년 만이고 역대로는 7번째입니다. 네, 온종일 해임 건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가 심했습니다. 결국 처리가 됐군요. 취재 결과 여야는 이 해임 건의안 처리와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놓고 마지막까지 논의를 계속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안건 상정을 반대를 했는데요. 해임 건의안을 정해진 기한 내에 표결에 붙여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치 파괴와 의회 폭거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이렇게 항의를 했지만 표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의 입장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장관을 사실상 해임을 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해임 건의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은 남습니다. 해임 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이어지는 국정감사와 예산 정국에서 정부와 야당의 대립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혜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비속어를 쓴 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오늘도 이에 대해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선 대통령이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대통령의 그 정당이라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속어 논란에 대해 답하지 않았습니다. 비속어 논란이 이렇게 장기화될 일인지 유감 표명하실 생각 없나요? 비속어를 썼는지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본인도 기억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과보다 진실 규명이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협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과 수시로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하지만 정 위원장은 연설 상당 부분을 민주당 비판에 할애했습니다.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당장 야당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 대통령의 그 정당이구나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협치를 거론하려면 비속어 논란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미국 의회가 한국산 전기자동차를 차별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일주일 전 우리 대사관이 이상 조짐을 보고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전화 통화를 하기 직전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법안이 갑자기 통과돼 미리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가 공개되고 2주 만에 처리돼버려 대처가 어려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IRA법이 나올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상은 못했습니다만은 이게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 통과 일주일 전 주미 한국 대사관이 대통령실과 산업부 등에 관련 보고서를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3급 기밀 보고를 통해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될 거라고 알린 겁니다. 산업부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에게 보고한 데에 따르면 대사관이 이 보고서를 보낸 건 지난달 4일 새벽. 마침 윤석열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전화통화를 하기 반나절 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달 12일 미 하원은 IRA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했다면 펠로시 의장에게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산업부는 보고서가 온 건 맞다면서도 통화 당시 IRA 법안은 의회에 상정되기 전이라 공식 우려를 전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늘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에게 IRA 실행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도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챙겨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회를 통과한 데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간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만큼 한국 전기차 차별을 풀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방한 당시에는 미 상원에서 IRA 법안 논의가 막 시작한 단계라 미국 측과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펠로시 의장과의 통화 내용은 외교 관례상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미일이 내일 동해상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합니다. 북한 도발에 대비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훈련 지점이 독도에서 불과 1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길기를 단 일본 자위대 군함과 함께 훈련을 하게 됩니다.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우리 군은 내일 동해상에서 한미일이 북한의 잠수함 도발에 대비한 연합훈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준 이지스급 미사일 호위함인 아사히함을 보낼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대해 북한의 SLBM 등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며 2017년 이후 중단된 한미일 군사협력을 복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과 동해상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7년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 지점은 독도에서 불과 150여 킬로미터 거리입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 군의 독도 방어 훈련을 비난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독도 인근 해역에서 우길기를 단 일본 함정과 같이 훈련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실제적으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차원에서 한반도 영토와 영해로 진입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진입할 수 있다는 논란도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급인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임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태극기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논란이 됐던 인사입니다. 교육부 장관에는 MB계로 불리는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김문수 신임 경사노위원장이 노동개혁의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강성 발언을 쏟아낸 이력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촛불이 겁이 나서 만약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이런 헌법재판소를 탄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엔 불법 파업에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며 노조에 적대적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노동계에선 우려가 나왔습니다. 정권의 무능을 드러내는 데 일조할 거라거나 환영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박순애 전 장관 사퇴로 비어있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주호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 미세먼지가 또 찾아왔습니다. 대기 정체로 먼지가 쌓이면서 중부지방이 온종일 탁했는데요. 이런 날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한강 다리도 지나는 차들도 뿌옇게 보입니다.
500m 넘는 롯데타워 꼭대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세먼지가 덮친 출근길, 마스크는 필수였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 초미세먼지 농도는 3개월 만에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은 시간당 72 마이크로그램, 거의 매우 나쁨이었습니다. 대기가 한데 머물면서 먼지가 흩어지지 못하고 쌓인 탓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공장과 차가 멈춰서고 감축 노력이 더해져 공기질은 계속 나아졌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우리나라는 31%, 중국도 35%의 초미세먼지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배출료인 특히 석탄 발전이 많아지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화력 발전하고 난방이 시작되면 그 배출되는 게 더 많아지니 가스값하고 유류값이 워낙 비싸니까 석탄 쪽으로 많이 도는 경향이 있어요. 게다가 가을철에는 고기압으로 대기 흐름이 멈춰 있어서 먼지가 들어오면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내일도 이런 정체 탓에 중부지방 미세먼지는 더 짙어지겠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경기도 버스 노사가 파업 여부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바로 내일 첫 차부터 10,000대 넘는 버스가 멈추게 됩니다. 협상장으로 가보죠. 자, 이승환 기자, 아직 협상 중인 거죠?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협상이 시작됐고 정회와 재개를 반복하면서 5시간 넘게 진행 중입니다. 노조는 모든 노선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서울시 버스기사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반면 사측은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었고 경유 가격 등 원자재 값이 올라서 사정이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경기도는 김동연 도지사 임기 내인 2026년까지 모든 노선으로 준공영제를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노조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파업 여부가 언제쯤 결정이 될까요? 노조는 오늘 자정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경기도 버스 1,600여 대가 총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로 오가는 시민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와 각 시군은 파업에 대비해 전세버스 300여 등 석 대를 투입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1,300여 대를 증차 또는 증회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10,000대 넘는 택시를 대상으로 출퇴근길과 심야 시간대 운행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일부 학교는 등교 시간을 늦추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JTBC는 일상 속에 파고든 불법들을 차례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매매 알선에 대해서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였던 밤의 전쟁은 회원이 70만 명, 총 수익은 140억 원에 달했습니다. 운영자 박모 씨는 해외로 도피한 지 6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해외 서버를 활용하고 외국인 명의의 차명 계좌까지 동원됐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의 운영자 박모 씨는 지난 7월 강제 송환됐습니다. 해외로 도망을 다닌 지 6년 만입니다.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특별영장이 발부돼서 수원지검은 지난달 18일 박 씨를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씨 등이 밤의 전쟁 사이트를 처음 연 건 지난 2014년입니다. 사무실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차렸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도메인은 일본 후쿠오카에 등록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IP를 우회해 접속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이트가 차단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엔 성매매 업소 5,600여 개의 광고를 실었습니다. 업소로부터는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받고 약 5년간 총 14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수익금은 모두 일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운영된 사이트가 3개, 회원 수는 최소 70만 명이 넘습니다. 업소 이용 후기를 많이 올리는 회원에게 할인 쿠폰을 발행하며 충성 회원을 늘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개인정보가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2016년 공범 중 일부가 경찰에 적발되자 박 씨는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가 본격화된 2019년 전까지 사이트를 계속 운영해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실제로 어떤 처벌이 내려졌는지를 살펴봤더니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해외 도피까지 하던 운영자를 어렵게 잡았지만
밤의 전쟁 사이트도 시즌2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혜연 기자입니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 이름을 검색하면 곧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가입을 위한 별다른 절차도 없습니다. 여성 연예인의 사진을 도용한 것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재판에 넘겨진 박 씨가 운영하던 밤의 전쟁도 여전히 성업 중입니다. 2019년 폐쇄됐지만 시즌2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다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유해 사이트로 지정돼 접속이 차단될 경우 주소 뒤에 붙은 숫자만 바꿔 다시 접속하라고도 알려줍니다. 수사망을 피해 사이트를 사실상 무한 복제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취재진은 성매매 알선 범죄의 최근 5년간 1심 결과를 분석해봤습니다.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형을, 30%는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들은 운영기간이 짧다. 그리고 올라온 게시물들도 양이 적다. 이것으로 벌어들이는 이득은 훨씬 더 적다. 그래서 굉장히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죠. 140억대 수익을 올린 밤의 전쟁 박 씨 공범들도 최소 징역 8월에서 최대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가벼운 형량이 재범률을 높인다고 지적합니다. 징역으로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제 풀려났을 때 기간도 짧고 이러니까 그 성매매 업을 계속 하는 것이 별로 부담스럽지는 않는 거죠. 미국은 2018년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진에게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지하철 역무원을 숨지게 한 피의자 전주환은 사건 당시에 이미 스토킹과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1심의 판단이 오늘 나왔는데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전주환은 국민들의 시선이 누그러지길 바란다면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가람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는 말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전주환을 향해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과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환은 재판 도중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의 시선이 누그러지게 1심 선고를 최대한 미뤄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징역 9년.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법 안에서 큰 처벌이 이루어져 고인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복살인 혐의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보강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JTBC 이가람입니다. 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순방을 하며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 지켜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정부의 아프간 관련 예산안이 오히려 절반 넘게 깎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아프가니스탄의 인권과 난민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내에서나 또는 국제관계에서나 보편적인 규범, 이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외교부 보고문서에도 윤 대통령이 아프간 재건을 비롯한 지원 협력을 강조했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 개방 행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아프간 난민을 초청해 연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간 지원과 관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은 절반 이상 삭감됐습니다. 외교부가 내년도 아프간 지원 명목으로 요청한 금액은 올해보다 8% 늘어난 424억 원. 그런데 기재부는 지난 1, 2차 예산 심사 당시 이를 전액 깎았습니다. 국회에서 지적이 나오자 뒤늦게 일부 복구됐지만 올해 대비 59% 삭감된 금액입니다. 국제사회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떨어뜨리고. 기재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른 인도적 지원 사업을 확대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맡게 될 것으로 거론되는 재단이 있습니다. 이곳의 이사장 후보로 보수농객으로 불리는 인물과 산부인과 교수 출신이 포함돼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진 기자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배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한일 관계도 냉각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최근 이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배상 주체로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단의 이사장 추천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이달 초 재단에 보낸 공문입니다. 전문성, 경영 능력 등을 갖춘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돼 있습니다. 당시 재단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재단 이사를 맡은 이력이 있는 대학 교수 A씨를 최종 후보로 올린 상황. 그런데 다시 후보자 추천 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로 뽑힌 후보 중 한 명은 언론사 출신 보수 농객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피해자에게 현금 지원을 합의하면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이사를 지냈습니다. 또 다른 추천 후보는 산부인과 교수 출신입니다. 재단 안팎에서 부적절한 인물과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이사장을 맡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재단 측은 인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밝힐 입장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자,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그동안 재단 운영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설립된 이후 강제 동원과 관련된 뚜렷한 실적도 성과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격 미달 수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백희영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 보고서입니다. 행안부는 매년 산하기관 7곳에 대해 7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지난 5년 동안 잇따라 미흡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안부 산하기관 7곳 중 유일합니다. 특히 2020년 윤리 책임 경영 부분에선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영평가 보고서는 기관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재단이 청렴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안부 산하기관 반부패 활동평가에서도 2020년 6위, 2021년 7위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2014년 출범한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돕고 관련 연구와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의 주요 사업은 역사관 운영과 위령제 개최 등에 그칩니다.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권한과 예산,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경영평가 보고서에도 재단이 희생자 유족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과거가 또 역사가 강제동원 문제인데요. 또 피해자들을 2번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재단 측은 경영 컨설팅을 받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이 적어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백희연입니다. 1950년대부터 주한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허용해도 된다고 나라가 허용한 곳, 바로 기지촌입니다. 국가가 이곳을 조직적이고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며 피해 여성들이 8년 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이 국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했지만 미군을 상대하는 이른바 기지촌엔 예외를 뒀습니다. 우리를 애국자라 칭송한 국가는 기지촌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미군 폭력과 악랄한 포즈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았고 많은 여성들이 기지촌으로 팔려왔습니다. 병에 걸리면 격리됐고 부작용이 큰 약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청춘을 잃어버린 120명의 여성들이 8년 전 국가와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24명이 세상을 떠났고 오늘 대법원의 결론을 받아든 건 95명입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이 인격권과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가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조장한 책임도 물었습니다. 대법원은 여성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국가의 격리 수용 치료도 일부 위법하다며 95명 피해 여성에 대해 각각 300만 원에서 700만 원씩 손해배상하라고 확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주셔서 눈물이 납니다. 주변의 멸시와 차별 속에서 지닌 우리들이 눈물이 쉽게 나가는 느낌입니다. 피해 여성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는 국회와 경기도 등 지자체가 나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코로나 관련 조치들이 하나씩 풀리면서 언제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그래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는 조사 결과도 오늘 나왔는데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강제하는 건 잘못된 거란 내용의 소송이 곧 제기될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실내 마스크를 두고 의견은 엇갈립니다. 밖에서는 몰라도 안에서만큼은 계속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풀 때가 됐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땀나고 숨차는데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야 돼가지고 불편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인 1000명에게 물어봤더니 절반 이상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식당과 카페에서 우선 벗고 다른 곳은 감염 상황에 따라 순서대로 벗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서울시장을 상대로 곧 소송도 제기됩니다. 이는 OECD 38개 국가 중에서도 이렇게 법적 강제를 동원해서 과태료라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마스크 착용 처분이 과중해서 최소 침해 원칙을 위반했다고 생각해서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소송이 있었지만 기각됐습니다. 다만 그때와는 달리 실외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가져가는 제도,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입니다. 최근에 집값이 크게 뛰면서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부담금이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자 정부가 이걸 확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뿐 아니라 여러 채 가진 사람들까지 혜택을 보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재건축을 마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지금대로라면 3억 4천만 원을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나중에 팔아야 될 형편에 그때 이익이 난다면 그때 내가 내라 하면 그거는 내가 또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는데 내가 여기에 살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익이 눈앞에 지금 딱 손에 쥔 것도 아닌데. 부담금 기준은 2006년 만들어졌는데 이후 집값이 서너 배까지 오르면서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초과이익 3천만 원까지 면제해 주던 건 1억 원으로 높이고 부담금 매기는 기준 구간도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단위로 넓힙니다. 집 한 채 가진 실수요자는 보유기간 6년부터 10년 이상까지 최대 50%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이 경우 위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부담금은 2억 5천만 원 미만으로 줄고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절반을 또 감면받습니다. 전국 84개 재건축 단지 중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1억 원 이상 내야 하는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듭니다. 장기 보유 1주택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는 건 전문가들도 대체로 공감합니다. 다만 비싼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깎이는 부담금이 커 투기 목적이나 집 여러 채 가진 이들까지 이익을 보게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네, 오늘 밀착카메라는 해변에서 모래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인천의 한 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변이 깎여 나가고 모래 언덕이 줄어든 이유로 주민들은 섬 근처에서 이루어진 바닷물의 채취 작업을 꼽고 있습니다. 이희령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인천항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섬 대이작도입니다. 큰 풀한 해수욕장에 완만하던 모래 언덕은 가파른 절벽이 됐습니다. 큰 풀한 해수욕장에 설치되어 있는 나무 그늘막입니다. 이쪽으로 와보면 그늘막 기둥 한쪽에 쇠가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모래가 빠져나가면서 노출이 된 건데요. 그 아래에 있는 콘크리트 주출돌도 함께 보입니다. 보행용 통로 기둥이 완전히 드러나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바로 옆 작은 풀한 해수욕장엔 사라진 모래를 새로 채워 넣었습니다. 작은 풀한 해수욕장에는 이렇게 나무 말뚝이 하나 박혀 있습니다. 모래의 깊이를 보여주는 건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말뚝의 눈금이 훨씬 더 많이 노출돼 있었습니다. 근데 모래를 갖다 놓으면서 지금 다시 이렇게 묻히게 됐습니다. 물속에 잠겨 있다가 썰물 때만 드러나는 풀등의 모습도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하루 2번,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만 볼 수 있는 모래 언덕 풀등입니다. 풀등은 그 이름처럼 모래 언덕 모양이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평지에 가깝습니다.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매년 그 면적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모래가 사라진 이유로 섬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바닷모래 채취 작업을 지목합니다. 주로 건물을 짓는 데 쓰이는 모래입니다. 2년 전부터 이렇게 또 변화가 급격히 일어난 거예요. 모래를 채취해서 자꾸 깊어지면 모래가 당연히 깊은 데로 이동을 하는 거지. 채취업체가 작업 허가를 받기 위해선 해양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를 의뢰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조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서식하는 생물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좀 미미한 점이 있었거든요. 문제지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된다고. 채취업체 측은 조사 내용이 문제가 없으니 승인을 받은 것이라며 바닷모래 채취를 하지 않는 동해안에서도 해안 침식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업 허가를 내준 지자체 측은 바닷모래 채취에 영향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에서 해양보호구역 지정해놓고 주변에서 해사 채취를 하고 또 모래가 해변 유실되면 또 거기에서 또 모래를 파다 놓고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몇백 년 후에는 그게 이제 다 파내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 자연을 이렇게 훼손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인간이 집을 짓기 위해 모래를 마구 퍼나르는 사이 원래 이곳에 살던 바다 생물들의 집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다는 정부나 지자체, 특정 업체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1차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뉴스 뒤에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화제 브리핑, 정직한 도지사입니다. 최근 개봉한 한 영화를 본 김진태 강원지사,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며 딱 내 얘기란 소감을 남겼는데요. 낙선 후 고향에서 도지사가 되는 주인공의 당선 스토리가 자신과 닮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 속 주인공은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우리 누군지 알겠어? 기생충, 투기꾼. 대통령님께서 나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의자가 참 좋네요. 국민의 혈세인가? 의례적인 발언을 할 수 없게 된 주인공은 입을 열 때마다 소위 막말과 솔직한 말이 튀어나오는데요. 김 지사는 이 설정도 본인 얘기라고 했는데 이 막말 논란으로 공천에서 컷오프됐다가 기사회생을 했으니 닮았단 걸까요? 앞으로 다시는 5.18 민주화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여하튼 김 지사는 영화가 실감이 났다며 적극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화 배급사의 한 직원 김 지사를 향해 죽을 맛이다, 살려달라라고 했는데요. 평점 테러가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김 지사 때문에 영화를 안 보겠다라는 등의 낮은 평점이 이어졌는데요. 김 지사를 지지하지 않는 이들인가 봅니다. 김 지사 소셜미디어엔 꼭 보겠다 이런 반응도 있으니까요. 배급사 측은 직원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며 영화 자체로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나저나 김 지사를 포함한 정치인분들, 영화 속 주인공이 거짓말을 못하게 된다는 설정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현실 정치인들에 대한 풍자란 건 잘 알고 계시겠죠? 다음 브리핑은요, 어디 있소입니다. 백악관 행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감사해야 할 의원들이 있다며 한 명씩 호명합니다. Representative Governor, Senator Braun, Senator Booker, Representative Jackie, are you here? Where's Jackie? I didn't think she was going to be here. 이 제키, 공화당 소속 제키 왈런스키 의원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애타게 불러보지만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지난달 초 교통사고로 숨을 거뒀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몰랐던 걸까요?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애도 성명을 발표하고 직접 조기 개양도 지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악관 브리핑에선 질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Can you explain where the mistake was made? Was the president confused? That he is going to see her family in just 2 days' time on Friday to honor her work. I think people can understand from time to time, maybe at this moment, will understand when someone. 이 같은 해명에도 납득이 안 되는 듯 한 기자가 내 마음속엔 항상 존 레논이 있지만 이 그를 주변에선 찾지 않는다며 이렇게 추궁해 봅니다.
When you sign a bill for John Lennon as president, then we can have this conversation. Okay, go ahead. 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그간 크고 작은 실수를 할 때마다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는데 그때마다 해명을 하면서 진땀 흘리는 참모들을 위해서라도 같은 실수는 반복해선 안 되겠습니다.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일곱 명의 목숨을 잃은 대전 현대 아울렛 화재 현장을 찍은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온통 그 흐름에 뒤덮여 있고 석탄 갱도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인데 검은 연기가 왜 그렇게 빠르게 가득 찼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사방은 온통 시커먼 재로 뒤덮였습니다. 방지턱은 높은 열기에 녹아내렸습니다. 걸음마다 바스락 소리가 들립니다. 석탄 갱도 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모습.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사각대는 소리는 철벅이는 소리로 바뀝니다. 큰 불을 끄느라 쏟아부은 물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고열로 무너진 잔해가 걸리고 부딪혀 걷는 것도 힘듭니다. 주변 곳곳에 타담한 상자도 보입니다. 걷다 보니 사망자 5명이 발견된 서쪽 주차장까지 왔습니다. 화물 엘리베이터 여기 있잖아요. 한번 가보실까요? 네. 화물 엘리베이터는 창고와 미화 사무실을 거쳐야 합니다. 저쪽에 사무실이네. 사무실 어디? 낮은 창고. 낮은 창고는. 유족은 말을 잃습니다. 조금 뒤 나온 미화 사무실. 희생자 2명이 이 부근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휴게실 안 책상과 침대는 멀쩡합니다. 복도를 더 들어가자 사망자 3명이 발견된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보입니다. 반쯤 열린 엘리베이터 문 옆엔 손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희생자인지 소방대원의 손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발견되셨나요? 그런 것 같은데. 처음에 왔을 때 이 앞도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여요. 불이 시작된 동쪽과 정반대, 서쪽 하역장까지 왔습니다. 그 천장은 이렇게 별로 걸리지 않았죠? 저쪽에는 다 탔잖아요. 차가 있으니까. 차가 나가지고 옆으로 갔나 본데. 불은 주차장 전체를 태우진 않았지만 연기 때문에 7명이 숨졌습니다. 밖으로 나가 돌아보니 출입구는 부서진 상태. 나가는 같은 다 내려내긴 하고요. 재빠르게 결단을 해서 배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구조대가 진입하고 연기를 빼내기 위해 부순 겁니다. 지하 1층으로 가는 주차장 출입구는 모두 6개. 이 중 2개를 빼낸 4개는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출입문이 닫혀 있는 바람에 연기와 일산화탄소가 주차장을 가득 메웠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아울렛 측은 해당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대한항공 여객기가 런던 활주로에서 다른 항공기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영국 히스로 공항에서 198명을 태우고 인천으로 가기 위해 활주로를 이동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의 왼쪽 날개가 착륙을 마친 아이슬란드 에어 항공기의 수직 꼬리 날개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승객들은 일단 근처 호텔에서 하룻밤을 머문 뒤 대한항공이 투입한 대체 항공기를 타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2시 15분쯤 인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조코비치도 꺾었던 우리 테니스의 자랑 정현 선수가 2년 만에 코트로 돌아왔습니다. 4년 전 호주 오픈에서 4강 신화를 쓰면서 이름을 알린 뒤 부상 때문에 한동안 코트에 서지 못했는데요. 복귀 첫 경기에서 승리까지 챙긴 뒤엔 팬들도 동료 선수들도 응원을 쏟아냈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마음먹고 친 공은 상대에게 읽히고 백핸드로 4번이나 받아 넘겼지만 힘없이 무너진 정현. 긴 공백 때문이었는지 첫 세트는 2대6으로 내줬지만 반전은 이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코트 가장자리에 꽂히는 샷은 마법 같다는 환호를 불렀고 10점을 먼저 따야 하는 벼랑 끝 승부에선 상대 샷들을 버텨내며 동료 권순우를 바쳤습니다. 2대1 역전승을 거둔 뒤엔 크게 환호하는 대신 농담으로 즐거움을 표현했습니다. 아직도 현이 형
늦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늙은 게 아니고 맞을 수 없어요. 4년 전 호주 오픈에서 세계 최강 조코비치를 꺾고 메이저 4강에 올라 페더러와 맞선 정현. 이후엔 고질적인 허리 부상이 도지면서 2년 넘게 코트에 서지 못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조금 더 단단해지길 바라면서 견뎠던 것 같아요. 부상과 재활을 반복하고 다시 라켓을 잡은 정현을 향해 5,000명 넘게 모인 국내 팬들은 함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고 무대에 올랐던 선수인 만큼 ATP 투어는 그리웠다고, 해외 유명 선수들도 그가 돌아왔다고 반겼습니다. 마음 같아선 코트장에서 먹고 자고 하고 싶을 정도로 코트장에 있는 시간이 즐거웠고. 정현은 권순우와 함께 내일 복식 8강 경기에서 다시 뜁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을 추적한 JTBC의 연속 보도가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취재진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이혼 재산 분할 소송 중인 사업가에게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의혹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교과서적으로 수행했고 꼼꼼한 확인 취재를 통해 헌법재판관 본인의 사과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완성도 높은 수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구름 없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수도권과 충청에는 오전 한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오를 거란 예보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요즘 공기가 탁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